자, 9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지 용어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로 이제 저번 시간을 마쳤죠. 요번에 이제 26회, 25회 때 출제된 게 나지와 건부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 나자는 이제 벌거벗을 나자를 써서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나지예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게 건부지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요. 나지평가액, 감정평가에서 나지평가액과 건부지평가액에서는 누가 더 높게 평가되냐? 나지가 더 높게 평가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나지라는 자체가 우리가 택지를 봤을 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아무거나 이용이 가능해서 제일 최적의 이용인 채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주택인데요. 이 토지가 지금 인접된 토지입니다. 전철이 3번 출구가 뚫리게 되면 여기는 상가로 고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에서는요. 원칙은 나지가 높게 평가됩니다. 그럼 건물이 낮게 평가되니까 이거를 건부간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 나지보다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요. 토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못 짓죠. 헌 건물을 증축이나 신축이 가능합니다.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평가를 이렇게 한다 발표되자마자 창고 만들고 막 나무 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외가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예외예요. 자, 이걸 이제 건부 증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라는 자체는 자, 정부가 아예 제한을 안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정부가 손을 안 대게 되면 그냥 나지 평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인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손을 대게 되면 건부 증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염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천하총각이라는 자체를 나지라고 보고 유부남 유부녀를 건부지로 본다면 천하총각은 아직 선택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강해진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다 대부분 아니겠지만 그리고 남자를 선택할 때 뭐니 해도 경제적이 제일 최고죠. 채용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돈 많고 명 짧은 사람 선택하겠죠. 그건 뭐 농담이고요. 근데 건부지는 딸린 게 있어요. 유부남 유부녀는 그럼 이거를 제거하려면 우리가 이혼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나지가 더 높게 평가된다. 이렇게 염리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0페이지로 가시면 작년에 우리가 올해 나왔던 25회 때가 건부간가와 건부증가가 나왔죠. 그래서 비교를 보시면 건부간가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건부간가는 이제 건물 등이 부지의 채용을 저해하는 경우에 그러한 저해 요인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부지의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부지상의 건물 등이 존재함으로써 부지에 대한 제약분을 부지가격에 대해 감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자, 우리 건물이 만약에 지상 건물이 견고했어요. 견고하게 되면 때려부시기 힘들죠. 견고하거나 지상 건물의 면적이 클수록 건부간가 정도는 더 커집니다. 근데 지상 건물이 노후화되면 빨리빨리 부실 수 있죠. 노후화되거나 건물 면적이 작을수록 건부간가는 좀 적어진다는 얘기죠. 자, 건부증가가 예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부증가는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토지 가격이 나지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가 그 대표적이죠. 근데 건축법의 강화는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지라는 자체도 지상의 건물 등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법상 규제는 받습니다. 모든 토지는 다 공법상 규제는 받아요. 근데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게 갱지고 사법상의 제한을 받는 게 저지인데요. 근저당 설정 같은 걸 하게 되면 저지가 되겠죠. 제한을 받으니까. 근데 갱지는 이제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갱지는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갱지 한 장만 갖고 와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빈종일 얘기하죠. 그래서 갱지와 저지는 일본 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만 니은만 펼쳐 놓으세요. 오늘 나지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는 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 이 공시지가라는 표준지 공시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우리가 효력은요. 토지 보상을 해주게 되겠죠.
토지상의 건물 기타, 그러니까 토지보상 지침에서 표준지를 가지고 이 기준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럼 표준지라는 것은 땅을 매기기 때문에 건물 위에 건물이 없는 걸 나주를 상정하거든요. 토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 사용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봅니다. 그럼 나지와 갱지는 거의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염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지와 건부지가 25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24회 때 법지와 빈지가 나왔습니다. 자, 법지와 빈지도 반대의 개념인데요. 자, 법지는 법으로 인정될 뿐 활용식이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윗면적의 토지 소유자가 있고 아랫면적의 을돌이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럼 경사진 토지가 붕괴되니까 우리가 이 건축계에 이 건축 허가를 낼 때는 축대를 꼭 쌓아야 됩니다. 축대를 꼭 쌓아야 돼서 이 측량하는 게 있죠. 자, 공시법에는 이제 등기법과 이 지적법이 있는데 이 지적 측량에 의해서 수평 투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측량 면적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은 윗면적 소유권자로 가는데요. 그래서 법으로는 소유권은 인정이 됩니다. 소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얘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이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활용식, 이용가치, 사용가치, 이용가치는 없는 개념입니다. 활용식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법지는 소유권만 인정되고 이용가치는 없다. 자, 그렇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빈지는 물가의 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지와 바다가 있다. 그럼 만조와 간조란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조 수위선과 간조 수위선이 있습니다. 근데 만조와 간조 사이는 우리가 갯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석지라는 표를 씁니다. 근데 이 빈지라는 것은요, 자,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자, 이 육지가 지적공모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모에 등록된 땅서부터 최대 만조위선까지를 빈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바닷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해변 토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빈지는 물가의 땅이기 때문에 자, 물이 빠져나가면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변에 이 해수욕장을 가시게 되면 해변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해변에 대한 바닷가의 해변 이 토지는 소유권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름철만 되면 팔아서 꽂고 사용료를 받죠. 그럼 사용 가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용 가치에는 활용식, 이용 가치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법지와 빈지 차이점은 이렇게 가세요. 자, 법지와 빈지가 작년 24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법지는 법이 붙었으니까 소유권이 인정된다. 빈지는 물가에 따니까 소유권이 인정 안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이용 가치가 없고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이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지는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되나 경제적인 면에서 활용식은 없는 거죠. 법적 개념이고 측량 면적에는 포함이 된다 그랬죠. 실제로는 활용할 수가 없는 이용 가치, 사용 가치가 없는 토지죠.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한 경사면의 토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빈지는 법적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활용식은 있죠.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하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만조수위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를 말합니다. 바닷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맹지와 대지는 맹지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는데요. 맹지라는 단어는 출제가 좀 됐었어요. 근데 대지라는 것은 앞쪽에 이 부지택지 대지의 대자와 약간 한문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맹지와 대지를 본다면 이 맹자가 눈멀었다는 거죠. 눈먼 사람을 맹이라고 눈먼 땅을 맹지라고 하잖아요. 자, 맹지는 도로에 접성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상에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고 건축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근데 대지는 이 대자가 대신한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써서 자루형 모양이 됩니다. 그럼 자루형 모양이 되라는 자체는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건축법에 몇 메다 이상이 되면 건축할 수 있다라고 배우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한 토지가 자루형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지라고 얘기하는데, 대지는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선명이 없는 토지로서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근데 대지는 어때요? 좁은 통로에 도로에 접속하고 있는 모양이 자루형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대지는 자루형 모양의 대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의 분류도 25회 때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요거는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그래서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이 있다는 걸 배우시기 때문에 공법 시간에 충분히 배우시고 나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 학개론에서 어디서 나오냐면요. 나중에 이제 공시지가라는 뒤 감정평가 파트에,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는가 하면 주택도 공시를 합니다. 주택은 공법 시간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고 얘기하죠.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여러분들 열심히 공법 시간에 배우시면 이것 또한 암기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 기법을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 또 1차만 준비하시는 분은 또 걱정하지 않으실 게 기본서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서 또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십니다. 자, 12페이지로 가시는데요. 자, 이번 과정은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이에요. 그래서 쓸데없고 좀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은 자, 출제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나올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 입문 과정에서 꼭 용어를 아셔야 되는 부분만 가니까 12페이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의 제목은요. 이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 특성과 건물의 특성이 있는데 건물의 특성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토지 특성만 공부를 하세요. 물론 건물의 특성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서 할 때 얘기는 해드릴 겁니다. 근데 토지의 특성에서 거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로 나눠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눕니다. 자, 자연적 특성은요.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 인간의 힘이 가미된 거죠. 그래서 인문적이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안일부.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이라는 자체는 이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토지가. 근데 이제 인문적은 환경의 위치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문적 환경,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바뀝니다. 바뀔 수 있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9번지 땅이 있고 30번지 땅이 있다.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섰다. 이게 사회적 환경인데요. 그럼 아파트가 올라가죠. 그럼 절대적인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지만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부동성이지만 사경행의 인문적 환경은 바뀔 수 있다라고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해하실 게 토지는 무조건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땅이 암만 열심히 일한다 해서 이 제곱미터의 토지 면적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부중성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물리적 양은 안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있고 택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임지가 있습니다. 근데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리적 양을 늘린 게 아니라 용도가 전환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지를 택지화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것은 없던 택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용도가 전환된 것 뿐이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병합한다, 분할한다, 합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럼 토지가 병합하거나 분할한다는 것도 토지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토지는 오래 가기 때문에 소모되지 않고 소멸성이 안 되죠.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토지마다 다 틀리다는 개별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접성이라는 걸 배웁니다. 인접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드릴게요. 만약에 아까 아파트에 공원이 있으면 값어치가 올라갔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얘가 마티즈고 얘가 벤츠예요. 그러면 벤츠 옆에 마티즈가 있다고 값어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왜요? 마티즈는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벤츠가 영향을 주지 않죠. 근데 토지는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인접성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인접성이라는 얘기를 쓸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접성은 토지에만 드는 특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의 이제 가경성이라는 것, 이 농촌 토지 특성인데요. 다 도시 토지라면 가경성은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기타의 특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암기 기법이요. 자, 이렇게 가지고 가세요. 물론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은, 자, 부부, 영계, 인기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럼 부부는 오래된 노계가 인기가 아니라 연계가 인기죠. 그래서 신혼부부가 인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부부, 연계, 인기 이건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자, 그럼 연결시킬게. 부부가 연계니까 살림을 잘 못해요, 새댁이. 그러면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용병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따라해보세요. 용병사. 그럼 용병사라는 것은 용병은 돈 주고 사는 병사예요. 용병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연계 인기 용병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부부 연계 인기는 자연적이고 용병사는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연계니까 용병을 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은요. 선천적이게 자연적인 게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문적이 후천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이 물리적인 특성이다. 아까 물리적이라는 자체는 첫 시간에 이제 그 자연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인문적은 사람이 한 거니까 인위적이다. 자, 자연적은 부동성이라는 건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시간과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불변적이다. 근데 얘는 가변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물리적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직돼 있어요. 이 특성상 경직적이나 얘는 좀 신축적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부 연계의 인기는 자연적이고 용병사는 부부와 연계니까 용병을 사야 된다는 게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자연적 특성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먼저 자연적이 토지가 보는 쪽으로 지니는 물리적 특성으로 선천적, 원천적, 본질적, 불변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 특성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부동성이에요.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잘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부동성이라는 건 이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그 자연적으로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표시할 때 토지는 지구상의 위치는 변함이 없잖아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은
토지는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며 따라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당연히 이 특성의 전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요. 밑에 이번에 부동성으로 파생되는 특징이 나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부동성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시장에 대한 시장 지역의 시장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지역 시장화라는 건 뭐냐면 지역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놓는다면 이제 1번 지역 시장화라는 표현도 쓰고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국지화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럼 국지화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거죠. 자,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여기는 비가 많이 올 수 있고 여기는 아예 안 올 수도 있죠. 자, 그럼 뭐냐면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서울하고 부산은요 지역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지역 시장별 국지화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지역마다 가격이 틀리게 되겠죠. 왜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볼펜, 모나미 볼펜이다. 그러면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곳만 1,000원이 아니라 전국이 다 1,000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이제 전체에 대한 시장이 다 1,000원이라는 우리가 이 가격이 존재할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볼펜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나미 볼펜이 서울에는 초가지역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물량이 적습니다. 근데 모나미 볼펜이 부산은 초가공급으로서 물량을 많이 생산해낸 거죠. 그러면 남아도는 걸 일로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수급 조절로서 이 시장 자체가 지역별로 안 달라지죠. 다 가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동산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역적 편차가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초과수가 되니까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고요. 얘는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분화시켜서 세분화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단어가 보시면 시장의 세분화라는 게 있죠. 그 시장을 세분화시킵니다. 세분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분화라는 단어는 서브마켓이라는 세분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시장이라는 게 적용된다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부분시장별로 봐야 된다는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원이 들어서면 값어치가 올라간다 그랬죠. 이게 이제 외부 효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나중에 정책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참고에 외부 효과라는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복과 부해복과라는 얘기가 있죠. 구체적인 것은 이제 정책 파트에서 다루겠고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만 보시는데 공원이 들어서면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플러스 정해복과가 되고요. 자, 같이 공짜로 해서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가까이 있어도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부해복과가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동성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인접성도 들어가요. 그래서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연결시켜 비읍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게 나타나죠.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여기 지역이 있다. 그럼 이 지역 분석을 해서 마티즈는 강남에 있으면 가격이 높아지는데 강원도 산골로 가면 가격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지역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움직이니까. 근데 토지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지역 분석도 인접성과도 관련돼요. 그래서 부동성과 인접성은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부산에서 중개업을 하시고 정보를 아시다가 서울로 가시면 정보를 다시 캐야 돼요. 그 다음에
서울에 물건을 보려고 하면 부산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임장을 해야죠. 그래서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냐면 임장활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임장은 장소에 임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적 규제와 통제받기 쉽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엥야 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가만히 있죠. 걸음마는 못해요. 가만히 울기만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분유를 갖다 꽂으면 그냥 애가 울다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통제하기가 쉬워. 왜?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얘가 조금씩 걸음마를 하게 되고 아짱아짱 걷기 시작하면은 우유 주려고 그러면 일로 도망가고, 그죠? 그러면 움직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강의하기.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에이야! 가만히 있잖아요. 통제가 쉽죠. 그럼 토지도요. 움직이지 않아. 법적 규제가 쉽다는 얘기죠. 통제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를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응번은 앞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앞쪽에서 연구하면 기억을 해보세요. 공시 방법. 자, 동사는 점유로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해요.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공시 수단이 다르다는 거죠. 공시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동사는 여러분이 이제 학원을 다니신다?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야, 너 볼펜 팔아라. 그렇게 해요. 그럼 야, 너 볼펜을 줄 테니까 너 등기 소유권 이전하니까 등기부등본 띄워와. 뭐 그러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점유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진 않아요. 그냥 물건 자체를 이전시키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야, 너 부동산 팔게. 나 돈 줘. 20억만 줬어. 그랬더니 야, 이 물건 가져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을 이전시켜 등기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등기로서 기록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시 방법이 틀리다는 것도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 방법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지화라는 단어가 나중에 기본서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역시장과 국지화는 부동성 찍고요.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잘 나옵니다. 그 외법과 지역 분석은 인접성과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만 터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세 파트가 문제 비중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요 자체는 지우지 않고 그냥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의 순서대로 물론 부부 연계 인기로 가는 게 조금 암기 기법이 좋지만 책의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순서대로 가면은 우리가 영속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토지가 영속하다. 그러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영속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오래 가니까 토지가 소멸되지 않고 소모되지 않더라. 토지는 물리적인 양이 절대 소모되지 않는다라는 이 원칙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불변성이나 불개성, 비소모성, 내고성도 있지만 소모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지만 영속성은 비소멸성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아직은 자연적, 물리적 특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 물리적으로는요. 토지가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강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50제곱미터가 땅이 있다. 그러면 막 10년 지난다고 이만큼 없어지진 않잖아요. 토지의 절대량이 물리적 양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자, 비가 많이 와서 농지가 유실되면 표면이 쓸려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토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요게 물리적 강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을 적용을 배제시킵니다. 근데 자, 어떤 면은 되냐면요. 토지가 유실됐다? 그럼 비가 많이 와서 농지가 쓸려나가면 요실되면 표면이 쓸려나갔다고 해서 그 자체 토지는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가 유실되면 외부 상황에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양이 소멸이 되진 않지만은 기능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감가는 가능해요.
자, 어떤 얘기냐?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물리적으로 강가가 된 게 아니라 이 경제적 손실이 온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강가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기능적 강가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 영속성이라는 것은 모든 강가를 얘기 아니라 물리적 강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토지는 일반 동산처럼 소모되거나 매멸되지 않는 영속성이 있다. 이러한 영속성은 토지의 물리적 측면의 불변성을 말하므로 토지는 제가 물리적 측면에서는 강가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토지의 물리적 측면의 불변성을 말하므로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는 강가되지 않으므로, 근데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아까 공동묘지가 들어섰다?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물리적 측면은 강가되지 않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토지 유용성이 인근 지역에 쇠퇴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경제적 강가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 특징이라는 것에 니은번을 먼저 가겠는데요. 자, 어때요? 물리적 양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간다면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됩니다.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죠. 임대차 시장 발달. 자, 어떻게 돼요? 내가 소유한다.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대상이 되니까 중요한 어떠한 이용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을 다니시거나 학교에서 빵을 사왔는데 옆 사람이 자꾸 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빵을 5,000원짜리 사왔는데 옆 사람이 빌려달라니까, 야, 그럼 내가 너 빌려줄, 화장실 갈 때 빌려줄 테니까 너 얼마 줄래? 1,000원 준대요. 갔다 왔어. 갔다 오니까 빵 어딨냐? 배지라 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빵은 먹으면 끝이 나죠. 소모되기 때문에 빌려준다는 얘기를 쓸 수 없어요. 근데 자동차, 아파트, 토지를 본다면 자동차는 렌터카 시장이 있고 아파트는 전세 시장, 토지는 임대차 시장이 더 발달되어 있죠. 왜냐면 자동차, 주택, 아파트 우리가 토지 중에서 토지가 제일 오래 가죠. 토지가 제일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구분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 배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 배려의 부동산 활동을 하는 이유가 되는데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되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인간의 평균 수명이 한 85세 되죠. 자, 근데 남자 여자랑 누가 더 빨리 죽어요? 그랬더니 이 학원에서는 남자가 더 빨리 죽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무슨 고생해서 그래요. 아니면 나쁜 짓 해서 많은데. 근데 100세까지 간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55세거든요. 정년퇴직이 빠르죠. 그래서 55세 요새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타가시는 분이 많답니다. 심각하거든요. 그죠? 그럼 55세가 되니까 어머머 100세니까 45년을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영속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해서 공부하시는 게 공인중개사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벽에 못 칠할 때까지 계약서 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어머 교수님 지금 굉장히 요 공인중개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너무 많아요. 중개업소 차려도 잘 안 돼요. 물론 뭐 포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자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통일이 된다는 자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몇 년이 된다는 건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 100세까지 가게 되면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만 우리가 중개업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다 이게 장기적 배려거든요. 저도 여기서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평양을 올라가서 강의를 하겠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받고 이 교수로서 가려고 하는 게 좀 더 이 부동산 자체가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통일되게 되면 감정평가사 제도도 많이 또 우리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무슨 수성하기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100세보다 더 간다는 얘기죠. 그럼 더욱더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넘기셔서 연결시키실 부분이 넘겨보세요. 자, 당연히 이제 디귿번 같은 건 이해를 하시는데요. 수익이 계속 생깁니다.
수익이 영속적으로 들어올 테고, 그 다음에 리을에 제가 물리적 감가상각의 논리가 토지에 적용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는요, 원가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원가법이라는 자체는 원가를 갖고 따져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 원가법을 사용하죠. 그럼 건물은 어떻습니까? 생산도 되고 그 다음에 소모도 되기 때문에 그 소모를 가지고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물리적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원가법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들어두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를 가면서 한번 연결시키면서 다시 올 때 꼭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특성이요, 은근히 어려운 특성입니다. 그 특성이 그 특성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입문 과정에서는요, 그냥 이해식으로 제가 하라는 부분만 체크하시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부동산의 특성이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25회 때 그렇게 문제가 하나에서 두 문제 꼭 출제됐던 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 문제에서 아예 안 나오거나 한 문제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학교는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정책 파트에 외부 효과라는 게 나오고요. 감정평가 때 지역 분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장 파트 때 국지화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감정평가의 원가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염리 입문 과정을 거치고 기본 강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씩 더 들어오게 되면 이 부동산의 특성이 더 머릿속에 남는다는 얘기죠. 자, 지금 제가 이 14페이지에 메뉴에 가시면 리을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요. 자, 어때요? 관리에 대한 의의를 크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00세까지 가기 때문에 장기적 배려를 해야 되죠. 노후 준비를 해놔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실제로 40세 여성분이 관리를 못해서 30세로 아니고 한 50세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중요하다. 그건 다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가치 보존력이 이 투자자산으로서 안정함으로 투자재로 선호한다. 자, 만약에 1억 주고요, 토지를 산 거와 1억 주고 벤츠를 산 거는 가치는, 벤츠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가치가. 토지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주 오래 가기 때문에 가치 보존률이 우수하다. 투자자로서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치를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의 적용을 배제시킨다는 것도 한번 숙제가 됐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영속성 때문에요. 칠판주계를 보세요. 칠판주계는 우리가 생산만 되는 게 아니라 소모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생산하면 되잖아요. 재생산 이론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건물도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토지의 특성을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특성 때문에 토지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재생산 이론이라는 걸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체크를 해드린다면, 자, 감가도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하고, 원가법이 적용 안 된다. 그다음에 소유가 이용이 분리가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장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속성을 찍으셔야죠. 그 다음에 영속성은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 이론을 쓸 수 없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속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중성이라는 걸 갈게요. 자, 부중성이라는 건 어때요? 부중성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지를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는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생산성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타트가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자, 토지가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돼요? 여기 그림 그린 김에 일로 가볼게요. 이 물리적인 절대적 양은 못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유수면 매립한다든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외가 있다면
토지 만드는 공장 만들어다가 토지 만들어 온 사람 저요 뽑아다가 오늘 몇 푸대나 만들었니? 1000푸대요. 완전히 또라이들 집단이죠. 그래서 부정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갑니다. 자, 부중성 갑니다. 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얘기하죠. 면적이 제한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본다면 토지는 다른 일반 재화와는 달리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양을 늘릴 수 없다라는 걸 이해 가시겠어요. 즉 수평적인 측면에서 토지 양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아까 공유수면 매립을 한다 해서 토지 면적을 늘린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수면이 육지화된다는 얘기는요. 자 보세요. 지구의 절대적 물리량은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했다는 것은 이쪽 땅을 매립한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절대적 공급은 안 늘어났고 용도 전환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절대 이 수면 매립을 통해 토지 면적을 늘린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수면이 육지화되는 것이지 토지의 절대량이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그 토지 이용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요 생산 공급이 아니라 보유 공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보통 이 칠판 중에는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급자가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토지는요. 자, 토지는 지금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넘긴다는 얘기는 공급자가 되고 수요자가 돼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넘긴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던 걸 내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공급이 아니라 보유 공급이다.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파트가 나오겠는데 자 요것만 이제 갈게요. 자 요게 이제 가격이고 얘가 양이라고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럼 칠판 중에는 우리가 이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 돼요. 근데 절대적으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가격을 투입시켜도 양을 절대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히 수직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생 특징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파생 특징은 뭐 지금 부중성이라는 얘기의 전반적인 그 기본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부중성에 의해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비 투입이 어렵잖아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는 생산비라는 게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토지는 생산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토지평가 시 원가법을 통한 평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가 않는다. 자, 아까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완전 비틀어적이라고 전혀 반응을 안 한다는 표현인데 이것도 나중에 수요공급 때 말씀드릴게요. 그럼 수요공급에 의해서 균형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급은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균형가격이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필요성이 또 제기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시장에 자 생각해보세요. 땅은 한정되는 상태에서 자 이 세 번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부동산 시장을 누구의 경쟁 시장으로 만드냐는 얘기죠. 당연히 공급의 유한성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면요. 어떻습니까?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죠. 그럼 땅은 제한되는 상태 수요자 경쟁을 하게 되면 지가가 올라가요. 지가 상승이라는 게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희소성 문제가 발생하겠고요. 그러면 건물을 고층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고층화 시킨다는 게 집약화와 조방화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집약화라는 얘기는요. 집약화는 건축물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방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집약화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토지 시장에 있어서 공급자 경쟁보다는 수요자 경쟁을 야기하고 희소성을 지속시켜서 토지 문제의 집가고라는 건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를 독점적,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의 소유욕이 생기겠죠. 우리가 공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공기 같은 경우는 자연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소유욕이 안 생겨요. 근데 자연물의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소유욕을 발생시킵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라는 게 잘 나와요. 집약화에다 박스 쳐보세요. 그러니까 집약화라는 것은 토지를 용도를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을 건물을 집약화시킨다는 걸 고층화시킨다는 겁니다. 조방화가 아니다. 집약화다. 그 다음에 토지의 고층화, 입체화를 야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사회성과 공공성이 유촉되며 토지 공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자, 이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토지 공개념에다가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토지는 공적 개념이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는 지화이기 때문에 공익 개념을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의 사유재산의 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땅은 공급이 유한되기 때문에 땅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지화입니다. 그럼 개인보다 공익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겠죠. 그래서 공익 개념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용 자체를 본다면 그렇다면 부중성에서는 어떤 게 시험에 나올까요? 라고 하면은 자, 이 부중성은 이쪽으로 가시면 물리적인 공급은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공유수면 매립한다든지 농지가 택지로 바뀐 건 용도 전환일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실 게 그러나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다 안 된다고 하면 틀려요. 물리적 공급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중성에 의해서 우리가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생산비가 투입되지 않으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영속성과 같이 원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을 공급이 유한성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그럼 집가가 올라가는 집가고라는 토지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넘는 투기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개입해야겠죠. 그래서 사회성과 공공성으로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묻고요. 땅이 희소하다면 건물을 입체화시키고 이용시켜서 집약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로 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중성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성, 인접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개별성, 인접성은 좀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성과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자연적과 인문적의 암기 위주로 갈게요. 자연적 특성은요. 부부는 노계가 있기나 연계가 있기다. 자연적이요. 부부가 연계니까 용병을 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연계까지 갔습니다. 그죠? 개별성은 아직 안 갔네요. 그래서 부동성, 영속성, 부중성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특히 이 영속성과 부중성 같은 경우는 연결이 돼요.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고 이 부중성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